심장 박동기의 날카로운 기계음이 차가운 수술실의 공기를 가릅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는 남자. 그는 타인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신의 손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은 20년 전 그날 이후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완벽한 삶.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화려한 아나운서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하지만 이 화려한 유리성은 어느 날 밤, 낡고 빛바랜 은빛 펜던트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유령이 현실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남자가 마주한 것은 소름 끼치도록 잔혹한 진실과 기적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사랑. 지금부터 그 가슴 시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 그는 서울 중심부의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에서 최연소 흉부외과 과장 타이틀을 거머쥔 엘리트 의사입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궤도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대한 상실의 구멍이 존재했습니다. 의대생 시절, 그의 전부였던 첫사랑 이지아.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던 그녀는 도윤의 삭막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도윤이 해외 연수를 떠난 사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절망 속에서 도윤은 오직 수술실의 무잉등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뉴스 앵커 출신의 야심찬 여성 서유라와 결혼했습니다. 겉보기엔 대한민국 상위 1%의 완벽한 쇼윈도 부부. 하지만 유라는 오직 자신의 명예와 화려한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도윤이 병원에 버려진 고아 민재를 입양했을 때도 유라는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 아이를 허락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민재만이 도윤의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끝없는 히스테리와 강압적인 교육열 탓에 집안의 입주 도우미들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폭풍의 전야처럼 위태로운 도윤의 집에 어느 날 젊고 앳된 도우미 박수진이 발을 들이면서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강남대로의 화려한 넌사인이 도윤의 고급 세단 유리창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진 고난도 심장 이식 수술. 수술복을 벗어던진 그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환희보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피로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을 들어 뻐근한 목을 쓸어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밤비는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스위트홈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치장된 펜트하우스. 그곳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내 유라가 군림하는 차가운 성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도윤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은빛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윤의 예상은 단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수제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날카로운 파편들 사이로 어린 아들 민재가 무릎을 꿇은 채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안에 유라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내가 이 도자기가 얼마나 비싼 건지 100번도 넘게 말했지. 유라의 날카로운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찍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도윤을 발견한 민재는 맨발로 유리파편을 핑계 삼아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이 도윤의 바지깃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도윤은 급히 무릎을 굽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새처럼 파닥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흘겨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 지경이잖아. 오늘 새로운 강남 최고급 베이비시터도 민재의 저 산만함에 혀를 내두르고 2시간 만에 짐을 쌌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도윤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애써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닐 텐데 너무 윽박지르지 마. 겨우 7살이야. 유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7살이면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이랑 토론을 해야 할 나이야. 핏줄이 달라서 그런지 도무지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 도윤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시는 그따위로 말하지 마. 도윤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재는 내 아들이야. 누구보다 소중한 내 핏줄이라고. 유라는 도윤의 섯을 퍼런 눈빛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자존심을 세우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습니다. 흥, 당신이나 그 잘난 부성에 안고 평생 살아. 난 내일 아침 일찍 방송국 임원 회의가 있어서 이만 잘 테니까. 애 뒷수습은 당신이 알아서 해. 유라는 표독스러운 눈빛을 거두고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섬뜩하게 갈랐습니다. 도윤은 품에 안긴 민재를 들어올려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내가 안 그랬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못 외운다고 나를 구석에 세워두려고 하다가 선생님 가방이 도자기를 친 거야. 아이의 서러운 변명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알아. 우리 아들 잘못 없는 거 아빠는 다 알아. 도윤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화려한 외양에 속아 사랑도 없는 여자와 결혼한 자신의 오만이 이런 지옥을 만든 것은 아닐까? 자정이 넘은 시각, 민재를 침대에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도윤은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찬장에서 위스키병을 꺼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만이 이 넓고 적막한 집안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켠 도윤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지독하게 그리운 한 사람의 얼굴이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지아.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도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대학병원 앞 낡은 버스 정류장. 우산이 없어 발을 구르던 그녀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던 그날.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어깨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 향기와 수줍게 웃으며 건네던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 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 네가 살아있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겠지. 다음 날 주말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새로운 입주 도우미 면접으로 분주했습니다. 유라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에이전시에서 보낸 이력서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미국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했다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늘어놓았지만 유라의 까다로운 질문 세례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도윤은 서재 문과에 기대어 그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건지 대기업 임원을 뽑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면접관 행세를 하던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다들 스펙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잖아. 내 기준에 차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에이전시 직원이 마지막 지원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유라는 수진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25, 유아 교육 전공도 아니고 그냥 국문학과 휴학생? 에이전시에서 이제 하다 핏덩기를 보내나 보네. 우리 집이 무슨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인 줄 알아요. 유라의 모욕적인 언세도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전공자는 아니지만 보육권 시설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소통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순간 방에 숨어있던 민재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무릎을 굽혀 아이와 시선을 맞추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 너구리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가 참 멋지네. 선생님이 종이접기 마법사인데 너구리 친구 만들어줄까? 수진은 주머니에서 노란색 색종이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귀여운 종이 여울을 접어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늘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민재의 얼굴의 마법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수진의 치맛자락을 잡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서재 문틀에 기대어 그 놀라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민재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비싼 교구와 억압적인 영어 단어 암기로는 결코 이끌어낼 수 없는 진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도윤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여보, 당장 돌려보내. 젊은 애가 끈기나 있겠어. 애 버릇만 나빠질 게 뻔해. 하지만 도윤은 유라의 말을 무시하고 수진의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수진 씨라고 했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당신이 마음에 드는 것 같군요. 유라가 기가 막히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런 근본도 없는 애한테 어떻게 우리 민재를 맡겨? 도윤은 서늘한 눈빛으로 아내를 압도했습니다. 근본을 따지는 당신이 고른 전문가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갔어.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이야. 내가 결정해.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맴돌았고 결국 유라는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은 도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수진이 입주 도우미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윤의 삭막했던 집안 공기는 마법처럼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펜트하우스 전체에 고소한 볶음밥 냄새가 퍼졌고 거실에서는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민재에게 억지로 영어를 가르치는 대신 함께
화분에 물을 주고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까지 달려와 자신의 품에 안기는 민재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볼은 통통하게 올랐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주방에서 아이의 간식을 챙기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아이를 향한 그 진심 어린 다정함. 순간 도윤의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시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수진이 웃을 때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눈매나 생각에 잠길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작은 습관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그 사람, 지아의 환영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 유라가 미용실에 간 사이 도윤은 서재에서 밀린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민재가 블록놀이를 하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목이 마른 도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왔을 때 수진은 높은 찬장에 있는 유리잔을 꺼내기 위해 발돋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내가 꺼낼게요. 도윤이 다가가 수진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잔을 꺼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도윤의 가슴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 수진의 블라우스 윗단추가 살짝 벌어지며 그녀의 목덜미로 은빛 펜던트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벼락을 맞은 듯 쿵 하고 멈춰 섰습니다. 시야가 붉게 흔들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20년 전 도윤이 첫 월급을 모아 종로의 낡은 금은방에서 직접 디자인을 의뢰해 만들었던 지아를 위한 사랑의 증표. 뒷면에 아주 작게 D&J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진 바로 그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이성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진의 목덜미에 걸려있는 펜던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양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도윤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수진이 멋쩍게 웃으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촌스럽죠.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물건이에요.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게 왜 수진 씨한테 있는 겁니까? 혹시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도윤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도윤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이모가 주신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이모 손에 자랐거든요. 이모가 평생 한 몸처럼 아끼시던 건데 최근에 이모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게 부적처럼 간직하라고 주셨어요.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모라고? 당신 이모 이름이 뭡니까? 도윤이 무의식적으로 수진의 가녀린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인 도윤의 얼굴에 수진은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원장님, 아파요. 왜 이러세요? 제 이모 이름은 이지아예요. 그 이름이 수진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순간 도윤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지아, 20년 전 빗길 교통사고로 형체도 없이 불타버렸다던 그녀의 이름.
부모님이 직접 장례까지 치르고 사망 진단서까지 확인시켜 주었던 그의 첫사랑. 그녀가 살아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형이증이 일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며 유라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에서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본 유라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펜트하우스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유라는 성큼성큼 다가와 수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수진은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천박한 것. 꼬리칠 남자가 없어서 남의 집 가장한테 꼬리를 쳐.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여우 같은 눈빛이 영꺼슬렸어. 유라의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에서 독사 같은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수진을 등 뒤로 숨기며 유라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아무 일도 아니었어. 내가 실수로 컵을 깼고 수진 씨가 도와주려던 것뿐이야. 억측하지 마. 하지만 유라의 질투심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억측? 당신 방금 얘 어깨 끌어안고 있었잖아. 내가 눈이 삐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거지 같은 기집애야. 민재가 방에서 울며 달려나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하지 마. 선생님 괴롭히지 마.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유라의 광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지 애비랑 똑같이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한테 홀려가지고. 비켜. 유라가 민재를 거칠게 떼어내려 하자 도윤이 유라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서유라. 당신의 그 천박한 의심으로 애까지 상처 주지 말라고. 도윤의 서늘한 경고에 유라는 손목을 뿌리치며 악에 바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당신이 감싼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저 기집애의 밑바닥을 보여주지. 유라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퇴근해요.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습니다. 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들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수진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서러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남겨진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아가 살아있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조카를 키우고 있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아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해맑은 미소가 도윤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도끼를 품은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심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한참 어린 입주 도움이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흥신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천박한 계집애의 뒤통수를 치려면 완벽한 덫이 필요했습니다. 유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잔혹한 각본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민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비상수술이 잡혀 일찍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유라가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수진, 나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니까 애 저녁까지 챙기고 퇴근해. 유라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폭풍을 몰고 올 거대한 함정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3시 평화롭게 블록놀이를 하던 것이래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유라가 핏발 선 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화장대를 난장판으로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놀라 달려가자 유라는 수진을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 다이아 반지. 어제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준 5캐럿짜리 한정판 다이아 반지 어디 갔어? 수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모님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수진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도둑년들이 항상 하는 뻔한 레퍼토리 아니야. 이 집에 들어온 외부인은 너 하나뿐이야. 유라가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고 내용물을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파우치, 낡은 지갑,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툭 하고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수진이 울부짖었지만 유라의 입꼬리는 승리감에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경찰관 2명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라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예요. 우리 집 입주 도우미인데 제 5캐럿 다이아 반지를 훔쳤어요.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하세요. 경찰관들이 수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은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모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한테는 편찮으신 이모가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면 이모는 돌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유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수진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깐년이 감히 내 남편을 넘봐. 넌 오늘로 끝이야. 평생 전과자 꼬리표 달고 바닥에서 기어다녀봐.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민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반지를 집어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는 영원히 치워버렸어. 그녀는 와인셀러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을 꺼내 축배를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도윤은 평소와 다른 기이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마중도 민재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고 있는 유라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디 있어? 수진 씨는? 도윤의 물음에 유라는 나른하게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도둑년? 오늘 경찰서로 직행했어. 내 다이아 반지를 훔치다 딱 걸렸거든. 민재는 놀라서 방에서 자고 있고 도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 씨가 반지를 훔쳤다니. 그럴 리가 없어. 유라는 잡지를 덮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해. 걔 가방에서 내 반지가 툭 떨어졌다고. 경찰도 현행범으로 잡아갔어. 왜? 어린애가 꼬리 좀 치니까 가니고 쓸개고 다 내어줄 천사 같았어. 사람 보는 눈 좀 키워, 강도윤.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조카가 도둑질을 할 리 없었습니다. 유라가 함정을 팠다는 확신이 도윤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차 키를 챙겨 경찰서로 향하려 할 때 민재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구겨진 스케치북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가지마. 민재의 목소리는 며칠을 앓은 아이처럼 심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시선을 맞추자 민재는 스케치북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선생님 도둑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엄마가 선생님 화장실 갔을 때 가방에 반지를 몰래 넣었어. 엄마가 무서운 뿔 달린 괴물 같았어. 도윤은 아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뾰족한 뿔이 달린 여자가 가방에 빛나는 돌을 집어넣는 섬뜩한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어린 아들 앞에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유라의 악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아이를 달래 재운 뒤 도윤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썩어빠진 거짓의 껍데기를 모두 불태워버릴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걸어나와 와인을 마시고 있는 유라의 잔을 거칠게 쳐내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융단 위로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뭐 하는 미친 짓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도윤의 표정은 저승사자처럼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소 취하해. 당신이 그 가방에 반지 찔러 넣는 거 민재가 다 봤어.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넌 내 남편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그 산티나는 기집애를 감싸고 돌아. 네가 그 여자 볼 때마다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도윤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돈과 배경이 필요했던 거지. 나나 민재에게는 티끌만 한 애 정도 없었어. 끝내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유라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혼? 웃기지 마. 내 커리어에 흠집 내는 짓은 절대 용납 못해.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병원 법인 카드로 빼돌린 돈과 불륜 증거 전부 내 손에 있어. 조용히 빈손으로 나갈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지 선택해. 유라를 펜트하우스에서 쫓아낸 도윤은 곧바로 강남경찰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고 도착한 유치장 앞. 철창 안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하게 야윈 그녀의 모습에 도윤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수진 씨. 도윤이 철창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개를 든 수진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아니에요. 이모 약값 벌려고 죽어라 일만 했어요.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어요.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 잘못 없습니다. 내 아내가 벌인 끔찍한 짓입니다. 오해를 풀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도윤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수진의 작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수진의 펜던트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모 이지아 씨를 꼭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수진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참아 올라가지 못한 최고급 세단은 골목 입구에 버려지듯 세워졌습니다. 가로등조차 재구시를 못하는 어두운 비탈길을 오르며 도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곧 쓰러질 듯한 연립주택의 반지하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싸구려 진통제 냄새가 섞여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모, 나 왔어. 좁고 컴컴한 방 안, 누렇게 색이 바랜 형광등 아래에 한 여자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문지방에 선 채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 그리고 끔찍한 질병이 그녀의 외모를 잔인하게 망가뜨려 놓았지만 도윤은 단숨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단 하나의 여자, 이지아. 그녀가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장판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아야. 도윤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얕은 잠에 빠져있던 여자의 앙상한 어깨가 흠칫 놀라며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지아의 푹 패인 두 눈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초점 없던 그녀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경악과 회한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윤씨.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쉰 목소리는 20년 전 귓가를 간지럽히던 그 맑은 음성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눈물겨운 선율이었습니다. 도윤은 엉금엉금 기어가 지아의 앙상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손등 위로 도윤의 뜨거운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어. 살아있으면서 도대체 왜 나를 찾아오지 않은 거야?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하며 미친놈처럼 살았는지 알아. 지아는 도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앙상한 손을 뻗었지만 이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앞에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 지아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20년 전 가려졌던 잔혹한 진실이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어. 두꺼운 돈 봉투와 함께 내 부모님의 남은 빚을 미끼로 협박하셨지. 당신 같은 가난하고 근본 없는 고아가 전도 유망한 의사의 앞길을 망친다면서. 심지어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아의 목소리가 끔찍한 고통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낙태를 강요하며 병원으로 끌고 가려 했어. 도망치다 빗길에 트럭과 부딪혔고 내 아이는 그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떠나갔어.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은 나는 당신 부모님의 요구대로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 그렇지 않으면 갓난아기였던 조카 수진이마저 거리에 나앉게 할 거라고 협박하셨으니까. 도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끔찍한 분노와 참담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토록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를 내 딸처럼 키우며 버텼지만 이제는 내 몸이 한계에 달했어. 척추신경을 짓누르는 종양 때문에 매일 밤을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어. 수술비도 없고 성공 확률도 낮다고 하더군. 그래서 수진이에게
내 분신과도 같은 그 펜던트를 넘겨줬던 거야. 내가 떠나더라도 당신과의 추억이 담긴 그 목걸이가 수진이를 지켜주길 바라면서. 지아의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끔찍한 적막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지아의 창백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핏발선 도윤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광기 어린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널 살릴 거야. 나 강도윤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라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예전처럼 걷게 만들고 숨 쉬게 만들 거야. 도윤은 당장 병원 VIP 병동에 전화를 걸어 응급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어둠의 구렁텅이에 방치되었던 지하의 시간이 다시 생명의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적막을 뚫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 시내를 갈랐습니다. 도윤이 근무하는 최고급 대학병원. VIP 전용 응급실로 실려온 지하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첨단 MRI 기계가 지하의 망가진 척추와 폐를 스캔하며 끔찍한 절망의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 종양이 척추신경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신부전증도 심각해서 마취조차 버티기 힘듭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테이블 데스 수술 중 사망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후배 의사의 절망적인 만류에도 도윤은 무균 수술복을 입으며 흔들림 없이 메스를 쥐었습니다. 그녀가 내 수술대 위에서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는다. 이 수술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도윤의 눈빛은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심장 박동 모니터의 기계음. 무영등 아래에서 도윤의 처절한 15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처럼 팽팽하고 건조했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도윤의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고 간호사들이 쉴 새 없이 거즈로 땀을 닦아냈습니다. 메스가 지하의 척추 주변에 얽힌 거미줄 같은 종양 덩어리를 1mm 단위로 조심스럽게 분리해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손떨림, 단 1초의 오차만 있어도 지아는 영원히 식물인간이 되거나 심장이 멎을 수 있었습니다. 지아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경고음이 수술실을 날카롭게 찢을 때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심장 마사지를 하며 그녀의 영혼을 붙잡았습니다. 돌아와 지아.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마. 아직 너에게 못한 말이 너무 많아.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치며 도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집념으로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종양 조각이 적출되고 지하의 자가 호흡이 미세하게 돌아오는 순간 15시간 동안 숨을 참았던 수술실 스태프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그대로 수술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나고 VIP 중환자실의 아침 햇살이 지하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맑은 두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3일 밤낮을 꼬박 세워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엎드려 잠든 도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앙상하지만 온기가 도는 손가락으로 도윤의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윤 씨. 도윤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충혈된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아, 내가 보여? 내 목소리 들려? 지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꿈을 꾸는 것 같아. 안 아파, 도윤 씨. 등이 하나도 안 아파. 도윤은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지아의 뺨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20년의 길고 긴 이별이 차가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진도 입을 틀어막은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아의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매 순간이 희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하는 지아의 곁에는 항상 도윤과 수진, 그리고 민재가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아줌마를 경계하던 민재도 지아의 끝없는 다정함과 수진의 부드러운 설명에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어. 민재가 지아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인 날, 도윤과 지아는 서로의 손을 꽉 맞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라와의 이혼 소송은 도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유라의 횡령과 아동학대 정황이 명백히 입증되었고,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화려했던 상류사회에서 완벽하게 추방당했습니다. 비워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지아가 퇴원하여 도윤의 집으로 들어오던 날,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20년 전 건네지 못했던 백금 반지를 지아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긴 길을 돌아 마침내 당신에게 왔어. 나와 결혼해줘, 지아.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가족들은 민재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백화점 쇼핑을 마친 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도윤의 가족 앞을 검은 그림자가 가로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싸구려 코트를 입고 도끼 어린 눈으로 서 있는 여자. 서유라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알코올 중독으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강도윤, 혼자 착한 척 다 하면서 해피엔딩을 찍고 계셨어. 유라의 입에서 역겨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지아와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경비원 부르기 전에 꺼져. 유라가 미친 듯이 웃어젖혔습니다. 돈 내놔. 내 커리어, 내 인생 다 망쳐놓고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당장 5억 내놔. 안 그러면 강민재, 네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내깟 놈이 진짜 피가 섞인 아들인 줄 알아? 넌 고아원에 버려진 쓰레기였어. 유라의 폭언에 주차장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비열한 협박에도 도윤과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숨어있던 8살 민재가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알아. 나 입양아인 거 나도 알아. 민재의 또렷한 목소리에 유라는 말문이 막혀 입을 벌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우리 진짜 엄마가 다 말해줬어. 나는 가슴으로 낳은 특별한 아이라서 아빠랑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주는 거라고. 낳아주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불쌍하게 이러지 말고 당장 가. 우리 아빠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유라는 어린아이의 당돌하고도 성숙한 대답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돈으로 핏줄을 재단하고 사랑을 계산하던 자신의 천박한 세상이 8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진심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도윤은 보안 요원을 불렀고 유라는 초라하게 쫓겨나며 영원히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아들 민재를 번쩍 안아 올리며
자랑스럽게 이마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멋지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도윤의 가족은 따뜻한 주말의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민재와 수진이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끓이던 지아가 갑자기 속이 안 좋은 듯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놀란 도윤이 급히 달려와 지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아,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병원 갈까? 지아는 물로 입을 헹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 씨, 나 며칠 전부터 느낌이 이상해서 아침에 테스트기를 해봤어. 도윤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와 혹독한 투병 생활, 40이 넘은 나이.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임신. 20년 전 차가운 빗길에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첫 번째 아이가 긴 시간을 돌아 다시 그들에게 천사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도윤은 지아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사랑의 지아, 모든 걸 걸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지킬게. 20년 전 끊어졌던 은빛 펜던트의 약속은 마침내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결국 잃어버린 길을 찾아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모진 시련과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거짓말도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생명,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도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도윤의 입장이었다면 과거의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